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6년 4월 21일인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독자님이 직접 보내주신 자료가 아니라 서울경제신문 금융면 기사들을 저희가 발췌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의 핵심 미션은요, 현재 금융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대한 기조죠. 바로 생산적 금융의 명과 암, 그리고 금융사들이 직면한 내부적인 과제들을 파헤쳐보는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만약에 독자님들이 가장 즐겨 찾는 단골 맛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그러니까 매출의 1등 공신 메뉴를 사장님이 갑자기 메뉴판에서 지워버린다면 어떨까요? 진짜 황당하겠는데요. 그죠. 근데 지금 한국의 거대 은행들이 정확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포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 내용을 깊게 파헤쳐 봅니다. 방금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실제로 그 맛집의 1등 공신 메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신한은행의 토지보상 예금입니다. 신한은행이 오는 5월 20일부터 이 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아, 전면 중단이요. 네, 이 상품이 2009년에 처음 출시돼서 무려 15년 넘게 이어져 온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꽤나 쏠쏠했던 효자 상품이었거든요. 자, 이 내용부터 한번 풀어보죠. 토지보상 예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품이길래 은행에게 그렇게 쏠쏠했던 건가요? 일반 예금이랑 많이 다른가요? 본질적으로는 예금인데 타겟 고객이랑 혜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국가나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할 때 원래 그 땅 소유하고 있던 분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잖아요. 아, 네네. 뉴스에서 자주 보죠. 네. 한 번에 몇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된 자산가들을 유치하려고 만든 전용 상품인 거죠. 은행은 이분들한테 일반 예금보다 높은 금리도 얹어주고 복잡한 세무 상담이나 부동산 재투자 자문, 법률 서비스까지 막 패키지로 제공을 합니다. 아, 약간 VIP 전용 특별 관리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한 번에 거액의 뭉칫돈, 즉 수신을 땡겨올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알짜배기 시장이었던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은행 영업점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실적 창구가 없겠네요. 근데 기자님, 대체 왜 스스로 이 알짜 메뉴를 포기하는 결정이 내려진 건가요? 이제 돈이 안 되기 시작한 건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시장 환경이 변한 게 맞습니다. 그 LH 토지보상 규모가 2023년에는 무려 5조 8천억 원대에 달했거든요. 와, 5조요? 네, 엄청나죠? 근데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이 규모가 1조 1천억 원대로 확 급감했습니다. 시장 파이 자체가 그냥 5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죠. 아하, 파이가 줄었구나. 네. 은행 입장에서는 전담 인력이랑 특화 마케팅 비용을 계속 들여가면서 전용 상품을 유지할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건데 사실 이건 그저 트리거일 뿐이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의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라면 단순히 시장 파이가 줄어서 안 파는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현재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아주 강하게 맞물려 있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략적 대이동을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아, 잠시만요. 여기서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독자님들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네요. 물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거나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제공된 자료에 나타난 사실과 경제적 원리를 분석해드리는 거라는 점 명확히 하고 싶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경제적 관점으로 돌아와 보면요. 과거 이 토지보상 예금의 자금 흐름 구조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보상금으로 풀린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면 은행은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투자 자문 같은 걸 통해서 그 자금이 다시 새로운 부동산, 꼬마 빌딩이나 상가 투자로 흘러가게 뒀거든요. 아, 그러니까 꼬리표만 예금이지 사실상 부동산 자금이 그냥 부동산 시장 안에서 핑퐁 게임을 하도록 은행이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 금융당국이랑 정책의 가장 큰 숙제가 그 돈의 물기를 강제로라도 바꿔놓는 거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고인물에서 자금을 쫙 빼내서 반도체나 AI, 친환경 에너지 같은 기업 투자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입니다. 아, 기업 쪽으로 돈을 돌린다. 네, 신한금융의 진옥동 회장도 최근 주주서신에서 이 방향성을 아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비중이 대략 5대5 수준인데 이걸 점차 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 일환으로 부동산 쪽 자금의 입구 거격이었던 토지보상 예금부터 과감하게 쳐낸 거죠. 그럼 이게 결국 무슨 뜻인가요? 은행들이 이제 개인의 부동산 대출이나 예금은 외면하고 기업 투자에만 먼저 올인하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할까요? 솔직히 주주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민간은행이 돈이 가장 잘 도는 부동산을 억지로 외면한다는 게 자본주의 시정 논리에서 너무 인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상당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기업의 본질적 목표랑 국가 경제의 거시적 목표가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죠.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고질병 중 하나가 가계 자산의 무려 70% 이상이 부동산에 막 묶여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다들 집에 돈이 묶여 있죠. 그렇죠.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빚내서 집 사느라 쓸 돈이 줄어들고 결국 내수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부동산 담보대출이 안전하고 수익도 좋겠지만 거시적으로 이 시스템이 붕괴하면 은행도 결국 무너지잖아요. 아, 다 같이 죽는 거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자금의 물길을 산업발전이라는 생산적인 곳으로 돌려서 파이 자체를 키우겠다는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자 생존 전략으로 보셔야 합니다. 은행들이 부동산을 떠나서 기업을 살리는 생산적 금융으로 간다? 여기까지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명분도 훌륭하고 논리도 아주 탄탄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외부의 정책 압박에 맞춰서 억지로 물길을 바꾸려다 보니까 실제 시장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아주 이상하게 꼬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부 주도의 생산적 금융 압박 때문에 은행들이 어마어마한 마진 손실을 막 떠안고 있다면서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앞서 우리가 칭찬했던 그 긍정적이고 거창한 명분이 실제 현장에서는 일종의 심각한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갑질이요? 네, 정책금융의 맏형격인 산업은행 이야기인데요. 최근 산업은행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이른바 PEO 대출을 주도하면서 5대 시중은행을 각각 1,000억 원씩 강제로 참여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5천억 원 규모의 대출 금리를 3%대 중반 이하로 꽉 묶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잠깐만요. 3%대 중반이요. 제가 알기로 당시 대기업들 평균 대출 금리가 4.13%였던 걸로 아는데요. 아무리 초우량 기업인 삼성전자의 돈을 빌려주는 거라지만 금리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그쵸, 상당히 낮죠. 아니, 초우량 기업에 돈 빌려주는데 은행이 손해를 본다고요? 이건 마치 자동차 딜러가 실적 채우려고 최고급 스포츠카를 원가 이하로 강제 판매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영리 기업인 은행이 손해보면서 대출을 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오, 비유가 아주 찰떡 같습니다. 독자님들도 당연히 의아하실 텐데요. 그 모순이 발생하는 핵심 원인이 바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조달 비용 구조 차이에 있습니다. 조달 비용이요? 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뒤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막강한 신흥도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구해올 때 국고채 수준, 즉 2% 후반에서 3% 초반에 아주 싼 이자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원가가 워낙 싸니까 3%대 중반으로 대출을 내줘도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마진이 남거나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 거죠. 아, 그런데 시중은행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군요. 완벽히 다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영리기업이 시중은행은 고객한테 이자를 주면서 예금을 유치하거나 시장에서 은행채를 발행해서 돈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조달 비용 자체가 훨씬 높죠. 원가가 이미 3% 후반을 훌쩍 넘어가는데 대출 이자를 3%대 중반만 받으라고 하니까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확정적인 손실, 즉 역마진이 발생하는 구조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정중하게 저희는 조달 비용이 안 맞아서 이번 대출은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정부 기조가 중요하고 우량 기업이라도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 은행이 억지로 적자를 떠안으면서까지 대출해줄 법적 의무는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시중은행들의 숨막히는 딜레마이자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생산적 금융이라는 명분 때문이거든요. 아, 그 명분. 네, 시중은행들도 매년 금융당국한테 너희 기업 대출 얼마나 늘렸어? 생산적 금융 실적 얼마나 채웠어? 하고 평가를 받아요. 근데 개별 시중은행이 독자적으로 수천억, 수조 원 단위의 거대 산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실적을 채우려면 결국 누군가가 차려놓은 거대한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야만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신한우이 해상풍력 사업이나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 같은 굵직한 정책성 프로젝트에 좀 끼워달라고 부탁해서 실적을 챙겨야 하는 철저한 의뢰 입장인 겁니다. 와, 만약에 이번 삼성전자 대출에서 우리 마진 안 남아서 안 해요 하고 거절해서 산업은행 눈밖에 나면 앞으로 열릴 알짜배기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번 역마진 대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와, 그건 정말 무서운 구조네요. 겉보기에는 국가 핵심 산업을 지원한다는 화려한 명분인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 실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는 은행이 이렇게 입은 역마진 손실은 어떻게든 메꿔야 할 텐데 그 부담은 돌고 돌아서 다른 일반 대출자들의 금리를 올리거나 주주배당을 줄이는 식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독자님들 같은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참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외부 정책 기조에 맞추려고 억지 대출하면서 마진 압박을 받게 되면 이런 수익성 악화는 결국 금융권 전체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걸 만회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은행들이 이렇게 밖에서 치이면서 마진 방어에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여기서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보험사들은 아예 자기들의 내부 회계 장부를 입맛에 맞게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이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예상 유지 비율이라는 상당히 전문적인 단어가 등장하던데 숫자가 회사마다 너무 제각각이라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방금 내부 회계 장부를 마사지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주 적절합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2023년에 보험업계에 도입된 IFRS 17이라는 새로운 회계 기준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네네. 과거에는 보험을 팔고 매달 들어오는 보험료를 그때그때 수익으로 잡았어요. 근데 IFRS 17 체제에서는 이 계약들이 미래의 우리 회사에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줄까? 이걸 미리 계산해서 장부에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보험계약 마진, 즉 CSM이라고 부릅니다. 아, 미래의 예상이익을 현재 정부에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예상이익을 최대한 부풀리고 싶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 이익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이 보험을 만기까지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걸 추산하는 거거든요. 이 비율이 바로 기사에 나온 예상 유지 비율입니다. 아하. 쉽게 말해서 앞으로 우리 회사 관리비 별로 안 들 거야 하고 아주 장밋빛으로 낙관적인 가정을 세우면 세울수록 장부상 이익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회사마다 장부에 적어낸 예상 유지 비율 격차가 얼마나 났나요? 지난해 성적표를 열어보니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생명보험 쪽을 보면 한화생명은 예상 유지 비율이 42%에 불과했는데 교부생명은 66.3%였습니다. 무려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죠. 와, 20%포인트 나요? 네. 손해보험 업계도 비슷합니다. 메리츠화재나 DB손해보험은 30%대 중후반을 적어냈는데 삼성화재는 거의 50%에 육박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똑같은 한국 시장에서 비슷한 상품을 파는 대형 보험사들인데 비용이 적게는 30%대에서 많게는 60%대까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비용을 인위적으로 과소평가해서 장부상 이익을 뻥튀기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근데 문제는 그 화려한 장밋빛 착시가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빵 터진다는 겁니다. 현실의 벽이요? 네, 장부에는 비용이 적게 들 거라고 써놨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실제 영업을 해보니까 예상보다 보험금 청구도 훨씬 많고 관리비도 턱없이 많이 나간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예측과 현실의 괴리, 즉 예상 손해율과 실제 손해율의 차이를 업계용어로 예실차라고 부릅니다. 예실차. 네, 이 예실차가 마이너스가 나면 장부의 대규모 손실로 꽂히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요 생보사랑 손보사 합쳐서 무려 6곳이나 이 예실차 폭탄을 맞고 막대한 단기순이익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맙소사. 결국 장부를 처음 쓸 때는 마치 포토샵으로 얼굴 잡지 싹 지우고 우리 이렇게 예뻐요 하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는데 나중에 현실이라는 청구서를 받고 민낯이 드러나니까 크게 당황한 꼴이군요. 비유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TV 광고나 홈쇼핑에서 보는 화려하고 보장 빵빵한 보험 상품들 뒤에는
이런 고무줄 같은 회계 과정이 숨어 있다는 거죠. 아, 무섭네요, 진짜. 만약 보험사 내부장부의 기초공사가 이렇게 흔들린다면 결국 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거고 그 피해는 나중에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아야 할 가입자들, 즉 독자님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보험업계 스스로도 이 통일되지 않은 계리 과정을 시급히 정배해야 한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참, 은행들이 정부 압박에 못 이겨서 역마진 감수하는 일이나 보험사들이 장부 마사지로 이익 부풀리다가 폭탄 맞는 현상이나 결국 금융이라는 세계가 이익과 마진을 지키려고 얼마나 치열하고 차갑게 돌아가는지 여실히 보여주네요. 네, 참 냉혹한 현실이죠. 근데 금융권이 항상 숫자에만 매몰돼서 차갑게만 돌아가는 건 아니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포용적 금융의 따뜻한 형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차가운 숫자의 이면에서 조금은 결이 다른 의미 있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최근 KB금융그룹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보여준 행보가 대표적인데요. 아, KB금융이요? 네, 사실 과거 금융사들 장애인 지원 보면 그냥 기부금 내거나 일회성 행사여는 시혜적인 차원이 많았잖아요. 근데 KB는 실제로 장애인들이 금융권 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구조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사 보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꽤 인상 깊더라고요. KB국민은행은 올해 장애인 대학생들 대상으로 인턴십 채용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고요. 단순히 보조 업무만 주는 게 아니라 찐 실무를 경험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KB손해보험은 아예 장애인 맞춤형으로 11개의 전용 직무를 신규 발굴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KB증권이었는데 철도역에서 여행객들한테 네일 케어 서비스 제공하는 섬섬옥수라는 매장 열어서 청박장애인 분들을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중에서도 구조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모델은 바로 브라보비버를 통한 간접 고용 모델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일정 경우 이상의 기업은 무조건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거든요. 안 지키면 막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 벌금이요? 네, 근데 많은 금융사들이 휠체어 접근성이나 시스템 문제 핑계대면서 고용 대신 그냥 돈으로 벌금 내버리는 쪽을 택해왔거든요. 아, 벌금 내는 게 신경 쓸 일 적고 편하니까 꼼수를 부린 거네요. 그럼 브라보비버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꾼 건가요? 브라보비버는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쿠키나 문구류 생산하는 지분투자용 표준사업장인데요. KB금융계열사들, 즉 은행, 증권, 손보 등이 여기에 공동으로 지분투자를 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투자한 지분율만큼 발달장애인을 자사에서 고용한 걸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금융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직접 고용의 장벽은 피하면서도 법적 의무를 채울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터가 생겨나는 완전 윈윈 구조로 만든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본의 투자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죠. 이를 통해서 벌써 48명의 간접 고용 성과를 냈습니다. 장애인 인재가 전문성을 인정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전환과 시장에 숨겨진 이면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